삼프로TV 글로벌 채널에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운송. 네. 운송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아까 말씀하신 해운이라든지 이런 거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항공 운송도 그렇죠. 중요한 네. 포션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 어떤 움직임들이 있길래 오늘 또 저희에게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해주실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 차장님께서. 미래에셋증권의 유재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네. 딱 뵙는 순간 제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서 네. 예전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음. 정치도 좀 하시고 아버지가 홍정욱 씨? 딱 그 뭐 그러지 않 잘생기시고 딱 이렇게 감사합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해야 방송 잘해주십니다. 처음부터 분위기 망치지 말라잖아요. 근데 정말 전 증권가 분들 이제 자주 뵙는데 네. 참 정말 잘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 되게 열심히 하셨을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외모 경쟁력은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일단 기본 잘생기신 것도 있고 또 외모적으로도 많이 가꾸신 분들도 있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사님 오늘 그 운송 관련된 이야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칭찬은 반에 반만 듣겠습니다. 자, 일단 운송하면 이제 분야가 저는 아까 뭐 해운이랑 뭐 항공운송 이런 거 생각했는데 어디까지가 커버되는 겁니까 운송하면? 뭐 육해공이 다 되죠 기본적으로는. 네. 육해공. 그래서 운송이라는 섹터가 아주 메이저 섹터는 아닙니다만 볼 게 네. 상당히 많습니다. 항공하면은 여객, 국내 소비도 봐야 되고, 네. 아까도 말씀하신 중국, 중국 사람들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화물, 그럼 IT 경기가 또 중요합니다. 항공만 봐서 그렇고 해운하면 또 미국 소비가 또 중요합니다. 수출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투자 경기, 벌크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커머스도 봐야죠. 택배. 이커머스. 그게 육상.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대한통운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네. 분야를 다 해야 돼 갖고 사실 좀 정말 게 골치가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죠? 예. 각 산업별로 또 어떻게 막 부침이 있는지도 잘 계속 체크를 하셔야 운송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제가 뭐 거의 20년 동안 봤지만 네. 여전히 어려운 게 이 섹터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전반적인 그 큰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네.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우리 현재 지금 경기, 운송이라는 게 경기를 상당히 빨리 반영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IT 경기다, 그러면 항공 화물의 움직임 이런 데이터들은 그 달이 끝나면 오후 영업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경기보다 빨리 가나요, 운송이? 빨리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주가상으로 보면은 뭐 선방영 하니까 좀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거의 상당히 그 시차가 적게 네네. 반영이 되는 그런. 왜 여쭤보냐면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항공운송으로 무슨 반도체 같은 게 먼저 막 가면 그 반도체에 갔다가 이제 뭐 휴대폰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팔아서 다시 이제 소비국으로 이제 보내는 그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품 운송 같은 거 빨리 좀 캐치하면 그렇죠. 네. 네, 그 주가 이렇게 하기 좋을 것 같아서. 네, 예를 들면은 뭐 2010년 당시에 네. 인벤토리 리스타킹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미국의 리테일러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줄여놨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네. 근데 2009년 이후로 이제 QE를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붙는다. 그래서 인벤토리 갑자기 과도하게 줄여놨던 걸 싸우면서 2010년 상반기 인벤토리 리스타킹이 나고 엄청나게 또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이 됐던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네네네. 이게 정프로님이 이야기하신 거 보면 주식을 진짜 찐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항공 사진 이런 걸로 이 공장에 차가 들어가는 것들 본대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공장 근처에 큰 트레일러 같은 거 들어가면 EUV 장비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그 사람들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야, 그러니까,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운송 이게 물류가 가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예측하실 수 있는. 저도 약간 좀 그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뭐 공장 같은데 옆에 네. 그 스트리트 뷰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나 지나가나 그런 거 좀 보면서 시장 파악 저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번 그 어떤 코로나에 따른 어떤 다운턴 사이클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글로벌 운송업체의 어닝 하락 사이클이 폭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과거에 비추어서 지금을 보면은 조금 달랐던 점은 코로나 이후에 이익이 급격하게 좋아졌죠. 네. 이익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네. 작년은 특히 저희 섹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실적의 2배 가까이 났는데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빠진 그런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운송 섹터에서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죠. 뭐 저비용 항공사들 오늘날 좀 실적이 안 좋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왜 주가가 안 올랐고 어떤 신호를 봐야지 이제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결국은 이익이 좋았지만 운송업의 특성상 사이클 잘 타니까 곧 이게 꼭지다. 매수를 안 하시는 거죠. 그때 되게 답답했잖아요. 특히 대한항공, 흠슬라 이 두 가지는 정말 실적이 말도 못하게 좋게 나왔는데도 이게 고점이야. 이제 안 좋아질 거잖아 이러면서.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1년 이상 계속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 혹은 올 1분기부터는 이익이 빠진 업체가 나타나니까 더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지표를 좀 봐야지 조금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 차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점은 한번 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이익이 좀 빠지는 사이클이지만 어닝이 좋아진다고 주가가 오른 적이 없었듯이 오히려 저점을 과거보다 높게 잡아간다면은 투자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매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항공을 보시면 이제 많이들 보신 차트겠지만 현재 이제 업황을 잠깐 점검하자면은 왼쪽이 이제 장거리죠. 예,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하와이, 괌 이쪽을 다 포함한 거긴 합니다만 거의 그 팬데믹 이전에 19년 수준 다 회복을 했습니다. 일본이 좀 특이한데요. 일본이 19년 팬데믹 이직 수준을 작년 12월에 살짝 넘은 적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본 엄청 많이 갔죠. 네, 지금도 많이 가시는데 이러니까 이제 LCC 실적이 좋다. 그리고 주가도 올 초에 많이 상승한 적이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디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갔다라는 요 그래프가 네네네. 이게 0이 닿으면 이제 19년 이제 수준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조금 일본은 이제 한번 쫙 가신 다음에 조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실적, 그러니까 3월 실적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딱 눈에 띄는 애들은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이 회복이 안 되네. 회복은 하긴 하는데 좀 지지부진하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또 삐걱거리는 상태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일본으로 이제 일본 한번 가셨으면 또 중국도 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공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거는 좀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저거 보면 지금 저희는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그쵸?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사실상. 근데 왜 19년 전으로 아직 다 회복을 일본 제외하고는 다 회복을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그 항공 편수 자체가 19년만큼 안 되지 않아요? 네, 공급 제약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일본이 확 좋았던 거는 사실 엔화 약세가 좀 영향이 컸어요. 그게 같이 맞물린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은 팬데믹 이전에도 노제팬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간 게 너무 오래됐죠. 한동안 안 갔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부터 안 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노제팬 좀 잊혀지고 애는 저다 보니까 그리고 거리적으로 가깝고 그래서 많이들 갔다 오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남아는 특히 이제
방학 수요가 또 같이 겹쳤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항공을 보는 우려는 방학도 끝나고 이제 좀 계절적으로 좀 슬로우다운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셨듯이 공급이 아직도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티켓값은 빠질 거예요. 빠지지만 그렇게 크게 예약률 떨어지지는 그 비수기치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당분간은 뭐 그렇게 그 비수기 효과를 제외하고는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은 항공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그러니까 그 매수로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중국을 좀 확인하자라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여드릴 화물입니다. 화물 이제 특히 대형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대형항공사를 보려면은 화물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때 진짜 좋았죠. 그렇죠, 의자 뜯어내고 싫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객기가 뜨다 보니까 여객기 밑에 싣는 벨리카고 공간도 같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은 공급은 늘어나고 보시다시피 수요는 빠지는 그런 현상이. 반도체 수출은 잘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항공 운임, 그 화물 운임이 21년 12월 정도를 고점으로 계속 빠지는 상황이다. 여객보다 화물이 훨씬 더 돈이 잘 돼요? 그거는 경기에 따라 다른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화물은 B2B 비즈니스. 여기는 B2C 그렇겠죠.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네네. 바게이닝 파워가 확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랄 땐 대한항공이 막 가격을 막 갑질해도 붙여요. 되고. 네. 가격이 안 좋으면 이제 그 화주들이 이제 막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그래서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적게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의 변동성을 일반적으로 화물이 만들어냅니다. 네네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객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여객 매출 비중이 화물보다 훨씬 더 많지만 한 뭐 70% 60% 되지만 결국 영업이익의 변동은 화물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화물의 그 경기를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화물이 근데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프는 맞나요? 예, 그 운임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랑 비슷해요. 아. 예, 컨테이너도 많이 빠졌는데 예, 공급이 그때 막 공급 교란도 있었고 뭐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안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이제 되돌림하는 거죠. 그래도 과거 고점 수준 정도 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반등하거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어요. 인천공항 기준으로 올 1월 달에 너무 심했고 네.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럼 뭘 보고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아마도 IT 경기일 것이고 반도체일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 앞 시간에서도 이제 저점 얘기가 나왔죠. 저희 그 김영건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은 지금 당장 크게 호황은 오지 않더라도 저점만 확인하면 주가는 갈 수 있다. 그게 이 사이클리컬한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점 한번 노려볼 때는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좀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그 운송업 같은 경우에 가격 부침이 좀 많은 편입니까? 네, 물론 이제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도 그렇게 막 가격 변동 큰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화물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이 꽤 큰 그러니까 편입니다. 화물이 설령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하더라도 대한항공 주가나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예를 들면 2배 3배 이렇게 가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거에 확 가요? 네. 아, 이번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주식 입문 역사 워낙 짧아갖고 제 옛날 일은 잘 무슨 몰라요. 소리예요? 지금 2019년부터 하셨으면서.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네네. 뭐 제 9.11 때 이때는 이제 저도 입사하기 전이었지만 거의 뭐 10,000원도 안 됐었던 주가가 네. 나중에 뭐 8만 원까지도 갔던 게 대한항공이고요. 그 물론 시간은 물론
저희가 지금 에코프로나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단기간 그거를 생각하시지만 그건 정말 특이한 네, 케이스고. 특이한 케이스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운을 좀 보시면요. 해운. 해운도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컨테이너와 이제 건화물을 들 수 있겠는데 보시면은 고점이 거의 5천, 지금은 거의 1,000 정도에 붙어 있죠. 80% 이상 빠진 상황이다. 가격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1톤 보내는데 옛날에 10,000원이면 지금 2,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많이. 그렇게 가격이 근데 그게 예. 그 고점이 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아. 예, 그림을 보시면 2022년 작년에 이 그래프 이전에 보시면은 사실 5년 평균을 보시죠. 5년 평균 까만색 그래프에 비해서 예, 이렇게 높았던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가격도 엄청나게 뭐 정상적이라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난 10여 년간 컨테이너가 사실 이 정도 운임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컨테이너 선사들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사태도 있었죠. 한진해운도 그렇고. 지금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행히 최근 들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운임이 또 반등을 하면 오른쪽에 요 그래프가 비활동 선박 지금 노는 배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배들이 지금 시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거든요. 아마 이게 극단적으로 10%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점을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 좀 우려되는 것은 수요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 하락폭은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엔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컨테이너는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발주가 많이 됐었어요. 건화물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조선사도 건화물을 안 받아주고 컨테이너 위주로 돈이 더 많이 되니까 그리고 그 컨테이너 선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투자 여력도 많았고 건화물이라는 게 벌크선 얘기하시는 네, 벌크. 네. 저는 굳이 건화물이라고 하는데 좀 까칠하게 분리하면 벌크는 드라이 벌크 건화물과 웹 벌크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예, 예를 들면 석탄 뭐 이런 거 막 때려붓고 옮겨 다니는 거는 그게 드라이 벌크 건화물. 근데 그냥 편하게 벌크 하긴 합니다. 예. 웹 벌크는 뭐? 탱커, LNG선, 뭐 LPG. 아 그게 웹 벌크라고도 해요. 네, 일반적인 이제 공식적인 그런 분류법이라고 명칭을. 우리 일반적으로 LNG 그냥 LNG라고 하고. LNG라고 하고 탱커는 탱커라고 따로 네, 분류를 그걸 했었는데. 통칭해서 이제 벌크하면 한 방에 싣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다들 뭐 석탄이든 철광석이든 뭐 그런 특징이 있죠. 건화물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건화물 아니면 아니- 드라이 벌크.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웹 벌크 업체가 없어요, 별로. 네. 상장사가. 네. 굳이 따지자면 KSS 해운 정도.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벌크 하면 이제 뭐 건화물. 벌크를 쓰시려면 드라이 벌크. 그렇습니다. 굳이, 예. 또 오늘 하나 배웠네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운임이 많이 빠지고 공급 증가율,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었던 이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 고개를 다시 쳐받고 있는데 일부 선사들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미 BEP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게 영업이익률이 막 50%가 넘었었거든요. 반도체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만큼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이게 고점이라는 것은. 근데 21년도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고점인가 했는데 한 번 더 좋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좋은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처음에 턴어런 한 순간 근데 이 20에서 21년의 상승폭보다 21년에서 22년 상승폭이 덜 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떨어지거나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고 주식까지 같이 좋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이제 이익이 많이 떨어졌을 때가 그렇죠. 바닥? 네. 바닥?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익이 빠지고 내년에 더 안 좋아지는 업세가 있을지라도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 혹은 빠지는 폭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 타이밍이 있을 수. 아니 근데 바닥이고 자신간에 자 봐요. 저 08년 10한 5년 동안 계속 바닥이었어. 그러다
잠깐 2년 좋았다가 다시 내려온 건데 이거 겁나서 어떻게 삽니까 이걸? 그렇죠. 과거 근데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가 과거와는 달라요. 한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그 옛날보다 그나마 나은 점은 옛날보다 많이 경쟁은 좀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구조조정. 예, 구조조정. 근데 구조조정이 우리나라만 된 거 아니에요? 한진해운만 사라졌지 뭐 몇몇 업체들이 사라졌어. 많이들 이제 합병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됐었죠. 일본 3사 평균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일본 선사들도 실질적으로 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한 몸처럼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해운 이쪽은 못 사겠다. 그렇죠. 그래서 안 이거는 살라면- 약간 안 살라면. 매삭계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한번 짚어보자면 네. 건화물 쪽이죠. 저는 건화물은 컨테이너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봅니다. 물론 건화물이 더 좋아요 해도 주가는 같이 갑니다. 페노션이 가면 HM도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운임 수준을 보시면요, 5년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게 이제 올 이제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페노션도 오늘 비롯 건화물선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 혹은 2분기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올 초에 빠르게 그 운임이 빠지면서 반등 저점도 빨리 찍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가 막 정신없어 보이지만 이게 제가 이제 참고로 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BDI가 여기가 급반등했으니까 더 이상 더 치고 올라갈 거야 아니면 좀 떨어졌다가 조정받고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테크니컬한 지표입니다. 큰 배와 작은 배의 운임 숫자인데 그 차이를 말하는데 이게 이 바닥권에 있으면 안전하게 비교적 안전하게 건화물 주식을 사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 그러니까 BDI 운임 지수와 요 지표의 저점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주황색 선이 바닥에 있으면 저기 뭘 의미하는 거죠? 케이프사이즈 용선료와 파나막스 용선료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비율입니다. 이거 왜냐면 케이프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운임이 오를 때는 케이프사이즈 큰 배거든요. 큰 배가 시황을 끌고 올라갑니다. 먼저 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큰 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약 2배라고 보면 케이프사이즈 배가 2배 더 비쌀 테니까 한 2 정도에 고정되는 게 맞죠. 하지만 보시면은 작은 이 빨간 선 주황색 선이 여기 있다는 거는 작은 배보다 큰 배가 빌리는 가격이 더 싸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시황이 안 좋은. 그런 걸 나타내는. 예, 요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BDI가 저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누구도 건화물 주식을 사는데 BDI가 떨어질 때 사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점일 때 뭐 사고 싶다 할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 파나막스라는 게 뭐냐면요. 그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를 꽉 채워서 갈 수 있는 그 친구,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파나막스. 그런 이제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유명한 커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라든지 스웨즈 운하라든지 스웨즈막스 네. 탱커에 쓰는 것이고요. 그런 게 이제 다 있죠. 그렇죠. 네. 케이프 사이즈는 케이프 운하예요? 케이프 사이즈는 케이프가 어디예요, 근데? 케이프 타운. 남아공?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운하가 없을 때 네. 이렇게 유럽에서 이제 가려면은 밑으로 아프리카 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게 돌아갈 정도의 큰 배. 거기에 이제 전박할 수 있는. 정박할 수 있는 큰 배. 지금은 뭐 이거보다 더 큰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케이프사이즈 제일 큰 배였는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항구도 커지면서 이제 가장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BDI를 구성하는 주요 선종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지금은 뭐 울산 맥스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죠. 예, 뭐 여러 가지 계속 뭐 감사라 막스 뭐 여러 종류가 다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표잖아요. 건화물에 한해서는 중국입니까? 중국이죠. 기분 나빠졌어. 그래서 이제 건화물의 공급 증가율을 보면 아까 그 컨테이너랑 비교가 되죠. 그 컨테이너는 공급 증가율이 계속 확대되는데 밑으로 내려가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다시 수급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고요. 왜 공급 증가율이 왜 계속 떨어지냐? 발주를 안 했기 때문이고 발주를 네네. 못 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제 해운사를 이제 뒤덮는 장기적인 이제 이슈는 역시 탄소 저감인데요. 지금 엔진을 어떻게 뭘로 해야 될지가 아직 아하. 지금은 이제 대세는 LNG죠. LNG 엔진인데 그것도 강화된 이제 이 규제에 따라지면 이걸 과연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세례가 LNG도 나오더라고요. 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LNG도 분명히 탄소를 탄소를 배출하니까. 배출하죠. 예. 이게 그 최소한 배는 20년 이상 쓰는데 애매한 거죠. 근데 컨테이너는 가능합니다. 워낙 배가 비싸니까 배에서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근데 건화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싼 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새 배를 내가 주문해서 이걸 20년의 리스크를 지고 가느니 네. 내가 배 필요하면 중고선을 사겠다. 차라리. 근데 그 트레이드 예를 들면 하고요. LNG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지금 대안으로 되고 있는 거는 수소전지 뭐 이런 거예요? 최근에 활발하게 이제 그 발주가 되고 있는 거는 메탄올이고요. 메탄올? 아, 걔는 저 탄소가 안 나와요. 탄소가 있는데 이제 이 메탄올을 수소와 탄소를 섞어서 만드는 합성 연료로 만들면 탄소 중립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암모니아. 네네네네. 그 역시 수소를 깨끗하게 네네네. 만든 다음에 질소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그린 암모니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 그럼 그린 암모니아에서는 이제 수소를 빼갖고 수소 연료 전지 모터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암모니아 자체가 연료예요? 암모니아 자체가 연료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냄새는 좀 나겠네요. 아무래도 유독성이 좀 있어. 그래서 암모니아가 상당히 지금 수소 관련해서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지금 뭐 아 이거 잡을 수 있죠. 나프탈렌이 있는데. 그 냄새가 이제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은 좀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쐬면은. 아, 근데 어쨌든 그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메탄올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연료죠. 이제 그 밖에도 뭐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보조 엔진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발주가 좀 일부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건화물선은 발주가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공급은 조금 예, 타이트할 부담이 거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엔진도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사실 배라는 건 처음에 막 움직일 때 그때 힘이 폭발적으로 중요하고 한번 쭉 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좀 설렁설렁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전기로 한번 세게 돌려서 추진력 얻은 다음에 그 뒤는 예를 들면 뭐 말씀하셨던 그런 연료들로 그건 조선업종 모시고 이야기할까요, 저희? 그럴래요? 그렇죠. 그런 배는 좀 그런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왜냐면 물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아, 항공기는 이제 한번 이륙할 때 엄청난 그 에너지를 쓰고 위에서 이제 활공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크루징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조금 덜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그러실래요? 듭니다. 네. 그럼 뭐 제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컨테이너보다는 건화물이 조금 더 낫다. 나은 것 같고요. 낫네. 예.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네. 지금 하실 게 많은데 HMM 이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HMM은 제가 그 지금 그 저희 그 아직은 커버리지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 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점에서. 예, 저점에서 하려고 하고 지금 있고 저점이 아니야. 예,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거.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유이사님의 보고서가 딱 나온 시점이 저점입니다, 여러분. 그건 HMM. 아니고요. 부담 주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컨테이너로 제가 이제 치환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컴플라이언스상.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가 분명히 내년까지 좀 그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모멘텀에 한해서는 많이 왜냐면 작년에 주가 실적 좋았는데 주가가 안 갔잖아요. 비단 HMM 문제 컨테이너의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모멘텀이 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마지막 차트 한번. 저는 매각 관련돼서 궁금해서 어떻게 그거는 예. 이야기를 못 하시겠죠? 할 수 없는 알아도 말 못하지만 모릅니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왜냐면 진짜 따지고 보면은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포스코. 따지고 보면 지금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예, 글로비스도 안 한다 그랬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외국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정부가 뭐 그런 뭐 시나리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살 사람이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정부 기조와는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빨리 매수인을 적정한 매수인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우리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HMM의 이 몸값을 좀 부담 없게 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지 그게 좀 선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팔리고 나면 조금 더 주가엔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일단은 뭐 매각이 된다면 매각 가격이 중요하겠죠. 예, 매각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시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2양이 어마어마하죠 거기.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뭐 깎아주는 것도 사실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기 상환하고 하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 세금이 들어갔는데 내 돈인데.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냈잖아. 어허, 지금 뭐 저를 세금 많이 냅니다. 많이 냅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쭉 그래서 가셔서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클이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안 갔다. 이게 비단 이 피크 우려 때문에 주가가 안 간 거냐? 그거보다 또 그거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은 이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재작년 3분기인가? 네네. HM 막 오를 때 네. 뭐 HM뿐만 아니라 페노션 저는 이제 페노션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흠슬라였죠. 했을 때인데 고점이 머지 않을 수 있다. 실적이 좋지만 반대로 컨트라리한 입장에서 접근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런 차트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주가와 연동하는 비교적 연동하는 차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저가 혹은 중고성가의 사이클입니다. 이거 뭐 이것만 보면 뭐 거의 정확하게 가네요. 네, 그래서 저도 반신반의했죠. 이번에도 맞을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저점 맞추고 고점을 맞추고 내려왔어요. 아까 항공화물 고점 그 운임의 고점이 21년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항공이랑도 똑같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같이 떨어지는. 저는 10년 차트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올랐던 만큼 빠졌어요. 지금 15개월 오르고 16개월 가까이 16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 여기 보시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 저는 에셋 프라이스 사이클이라고 제가 혼자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주가도 다시 꿈틀꿈틀 움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게 이제 아직 마이너스 영역에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올 초에 주가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빨라지면은 물론 이제 경기도 좀 받쳐줘야겠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어쨌든 한 번에 저점은 받기 때문에 모멘텀 바텀아웃은 나와서 이제 슬슬 낚싯대를 기울일 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 그 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모아서 보면 밑에서 위까지 한번 가는데 그 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대충 좀 답이 나옵니까? 어떤 폭을 말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늘 주가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네. 주가가 뭐 해운 업종들이 뭐 한 100쯤에서 한 그래도 위까지 사이클 위까지 가면 한 200쯤 가더라. 혹은 아니다. 해운도 한 100에서 한 4, 500까지 가더라. 아니면 뭐 100에서 올라가면 120이더라. 이런 게 좀 있나요? 절대 주가 수익률로 하면 회사보다 편차가 너무 많아서 커요.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어요. 평균적으로 네. 여기 이게 이제 글로벌 해운주의 밸류에이션인데요. 이 1배 밑에 한 0.8배 뭐 정도 되면은 저점이고 보통 1.5배가 고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사이클이 좋아서 2.5배까지 갔었죠. 밸류에이션이 2배가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이 셋더블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가는 더 간다고 봐야죠. 0.8에서 맥스 한 2배, 3배, 2배 정도인데 그런데 이번엔 좀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고요. 이례적으로 또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계속 그 실적은 더 좋았는데 이미 주가는 디레이팅이 되고 있었던 주가가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 항상 그렇죠. 이게 좋은데 왜 주가 빠져? 이런 것들이 그럼 도대체 뭘 봐야 돼? 이런 차트를 좀 보시면 조금 그나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0.8에서 사서 2배에서 팔면 돼요? 2배는 약간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현대 아니었어요? 2배까지 가는. 2배가 굳이 따지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이번이 예외적으로 3배 정도 올라. 그러니까 PBR 0.8에 사서 한 PBR 2배.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해운주 평균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요? 간만. 이건 글로벌이고. 네네네.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말한다면 이번에는 2배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탑픽 얘기해 주셔야죠. 저희는 그걸 글로비스? 저 물론 오늘 지금 시간 글로비스를 다 말씀 못 드리고 갈 것 글로비스 이야기 같습니다만. 해야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글로비스도 해운업을 합니다. 네. 예, 그 자동차 운반선을 하는데 시황이 얘만 지금 딴 세상에 놀고 있어요. 자동차 잘 팔리잖아요. 수출 엄청 잘 되잖아요. 잘 되고 공급을 역시 많이 안 해놨기 때문에 글로비스는 오로지 현대 것만 해요? 그게 아닌 게 이번에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는 현대차 것만 했죠. 네. 왜냐하면 아무도 주문을 안 줄 거잖아요. 경쟁사한테 누가 좀. 근데 그거를 따오고 있습니다. 해외. 예를 들면 어디?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있는 회사는 아마 폭스바겐 정도일 텐데 신문에 나기로는 북미 유수의 그 자동차 메이커한테 수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올해부터 들어옵니다. 실적이. 그게 중국에서 나가는 거죠? 뭐 글로벌리 다 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글로비스 배가 중국 가서 배 실어 갖고 미국으로 차 실어서. 갖다 주고, 그렇죠. 배에다 차 실어서 미국까지 갖다 주고. 미국도 보통 뭐 유럽도 가고 뭐 그렇게 글로벌리 다 한다고요? 갑니다. 이름이 글로비스니까. 글로비스. 글로벌 비전의 약자입니다. 글로비스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은 현대 답답하게도 그럼 글로비스는 뭘 보고 사야 돼?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흐름은 기가 막히게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과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한한 차트인데 글로벌 마켓시어와 올라가면 글로비스 주가도 올랐어요. 현대차의 MS가 마켓시어가, 올라가면 글로비스도 올라간다. 지금 딱 예외가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 첫 그 지배구조 이슈가 처음 불거졌던 이때 30만 원 가까이 갔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빠질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갔습니다. 근데 다 원상 트렌드를 다 다 결국은 맞춰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 현대차가 안 좋아지냐? 저는 이제 이것을 좀 탈피하는 이 마켓시어의 움직임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온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 위주로 나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제 현대차 비중은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글로비스가 구조적으로 이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과 함께 과거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나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이제 펜오션 저희가 좋아하고 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화물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합병이라는 뭐 그런 어떤 전제가 좀 있을 필요가 있지만 뭐 대한항공도 장기적으로 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그 순서대로 저희가 현재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운송 아주 운송 섹터는 저희가 이렇게 거의 모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씩 또 섹터별 전문가분들 한 번씩 저희가 모셔서 다양한 섹터에 대한 지식을 또 쌓으면 나중에 또 투자를 하는데 설령 내가 운송 섹터를 하지 않더라도 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산업재, 조선, 뭐 건설 워낙 영향을 많이 같이 이제 그렇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리딩 인디케이터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운송 섹터 맡아주셨죠? 네.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